자, 여러분. 지식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기초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땜질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전부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가장 단단한 기초부터 다시 지으시겠어요? 여기 두 번째 길을 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르네 데카르트의 책 방법서설은요, 바로 그 남자가 어떻게 기존의 모든 지식을 의심이라는 망치로 남김없이 부숴버리고 단 하나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아 떠났는지 그 장대한 지적 여정의 첫걸음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탐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생각하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 개념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외 없이 아주 공평하게 나눠 가진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요.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나 정말 그렇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관찰이죠. 바로 이거예요. 나는 상식이 충분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난 좀 똑똑하지 하고요. 데카르트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뭘 증명하냐고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가 양식 또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17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나 지위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성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잠깐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성을 가졌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의견이 다른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데카르트의 대답이 정말 명쾌합니다.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엔진의 성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은 다 똑같은 모델인데 문제는 그 엔진을 몰고 가는 운전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른 길로 생각을 몰아가고 또 서로 다른 풍경에만 집중하니까 당연히 도착하는 목적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좋은 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걸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이건 마치 최신형 슈퍼컴퓨터를 사놓고 그냥 계산기로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데카르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길을 잘못 들면 오히려 가장 끔찍한 악에 빠질 수 있다고요. 반대로 아주 느리게 걷는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만 꾸준히 따라가면 길을 벗어나서 마구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대체 왜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개인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천재 학생이 어떻게 학문에 대한 깊은 환멸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요, 당시에 유럽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땐 굳게 믿었죠. 이 책들 속에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이 가득할 거야. 하지만 학업을 모두 마쳤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의심과 오류에 휩싸이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공부 끝에 얻은 유일하고 확실한 지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그 뼈아픈 깨달음 뿐이었죠. 이건 그냥 좀 실망스럽네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지적인 위기였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학문이라는 거대한 탑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발밑을 보니까 그 탑 전체가 모래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끔찍한 배신감 아니겠어요? 바로 이 거대한 위기감, 이 배신감이 그의 모든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 지적 위기 한가운데에서 데카르트는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하나씩 전부 재판대에 올리겠다. 이렇게요. 스스로 검사가 되어서 그 학문들 안에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라도 숨어 있는지 아주 샅샅이 신문하고 파헤쳐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근원, 지혜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학교의 교육과정, 그 커리큘럼 자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리라고 믿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의 평가는 정말 냉철했어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고대 언어들. 옛날 책들을 읽으려면 필요하니까 유용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들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사는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 역사나 우화. 물론 정신을 일깨워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죠. 웅변이나 시는 어땠을까요? 물론 아름답죠. 하지만 이건 공부해서 얻는 확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타고난 정신의 선물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학. 가장 숭고한 진리를 다루니까 당연히 존경했지만 그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의 계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성만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자신의 탐구에서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특히 고대 철학자들의 도덕에 관한 글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그들의 글을 모래와 진흙 위에 지어진 가장 화려한 궁전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덕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건지 정말 멋지게 칭송은 한다는 거죠. 궁전처럼요. 그런데 정작 그 궁전이 서 있는 기반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그 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단단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이 모든 의심의 안개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의 추론 과정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결론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확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학은 건축이나 기계 같은 그냥 실용적인 기술에만 쓰이고 있었거든요. 데카르트가 보기엔 이건 마치 단단한 안반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튼튼한 궁전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조약돌이나 줍고 있는 걸 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완벽한 기초 위에 더 숭고한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거죠. 자, 이제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마지막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모든 학문의 여왕, 모든 지식체계의 뿌리라고 불리는 학문,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단 하나도 합의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든 것이 논쟁거리라는 사실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었는데 길 안내인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2000년째 싸우고 있다면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가 본 철학의 상태가 바로 딱 그랬습니다. 이 발견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 이렇게 논쟁과 의심으로 가득한 모래밭이라면 그 위에서 원리를 빌려온 의학이나 법학 같은 다른 학문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 체계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서재에 있는 모든 책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데카르트는요, 이제 정말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낡은 책들은 전부 덮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책을 펴기로 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 학자들이 남긴 글에 의존하는 걸 완전히 그만두고 대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즉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직접 읽고 해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 후로 9년 동안 그의 삶은 거대한 실험실이 됩니다. 그는 학자의 서재에서 하는 공허한 생각놀이보다는 차라리 상인이나 군인처럼 자신의 판단 하나하나가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 속 추론에서 더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이 곧바로 손해나 위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현장이야말로 진짜 지식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책도 그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관습과 문화를 겪어보니까 예전에 철학자들의 책 속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혼란, 그러니까 끝없는 다양성과 모순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 여행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거나 정상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관습과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던 수많은 편견과 오류들로부터 스스로의 정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수년간 책을 파고 들었지만 실패. 그 다음엔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막다른 길. 데카르트는 여전히 불합실성이라는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도 세상도 그에게 안전한 항구를 알려주지 못했죠.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책의 세상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낡은 책들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이었죠. 인간 세상도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이곳의 미덕이 저곳에서는 악덕이 되는 상대적인 가치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외부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책도 세상도 전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남은 곳은 이제 딱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탐험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정신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모든 외부의 권위, 책, 관습, 이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성만을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반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결단이 근대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이 데카르트 철학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지식이 의심스럽고 겪어온 모든 세상 경험이 상대적이라면 한 사람이 오직 자신의 내면, 자신의 생각 속으로만 파고들어서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외부 세계에 대한 탐험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으로 향한 이 위대한 여정, 그리고 그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발견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르네 데카르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서양 철학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게 될 그 심오한 지적 고독의 한가운데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데카르트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수많은 학문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스스로 발견했는지를 기록한 아주 솔직하고 흥미로운 지적 자서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카르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깨닫고, 이거 다 허물어야겠다 결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지식들이라는 게 얼마나 엉성한 도구 위에 서 있었는지 비판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지식이라는 집을 지을 새로운 땅, 새로운 토대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 모든 걸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독일입니다. 당시는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는데요. 겨울이 찾아와 잠시 전쟁이 멈춘 동안 데카르트는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방 안에 홀로 머물게 됩니다. 주대는 조용하고 그의 곁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뿐이었죠.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정말 중요한 생각이 번쩍하고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오랜 시간에 걸쳐 덧대어 만들어진 것들은 필연적으로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단 한 명의 설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작품은 완벽에 가깝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생긴 도시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복잡하지만 한 명의 뛰어난 건축가가 계획한 신도시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답잖아요. 데카르트는 이 원리가 단순히 건물이나 도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건축 비유를 지식의 세계로 아주 멋지게 확장시킵니다. 그는 고대 스파르타의 법률처럼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체계가 갖는 완벽한 조화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걸 오래된 도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뒤죽박죽 섞여서 만들어진 학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날카롭게 비교하죠. 후자는 뭐랄까 일관성도 없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데카르트가 느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쌓아 올린 인류의 지식이라는 게 결국엔 구불구불하고 비효율적인 낡은 도시 같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도시가 단단한 땅이 아니라 흔들리는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카르트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집을 아예 싹 허물어버리고 아주 단단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의 목표는 나라를 바꾸자,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자, 이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런 생각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 한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지적인 파괴와 재건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이 급진적인 의심의 길이 모두를 위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이 길을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첫째는 너무 성급한 사람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막무가내로 판단을 내리는 유형이죠. 둘째는 차라리 다른 현명한 사람을 따르는 게 낫다는 걸 알 만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고 헤맬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 거예요. 왜 그는 이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당대 철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이건 서로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데카르트가 보기엔 이 세상에 이렇게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주장이 있었나 싶은 것들까지도 이미 어떤 철학자가 다 한 번씩은 했던 말들이더라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합의된 진리가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누굴 믿고 따라가겠어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내자가 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걸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알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너뜨리는 건 일단 했다고 쳐도 새로 지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벽돌 한 장을 쌓기 전에 믿을 만한 새 연장부터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먼저 기존에 있던 연장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학문들, 그러니까 논리학, 기하학, 대수학을 다시 검토해 본 거죠. 혹시 여기서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각의 학문에는 새로운 지식을 쌓아 올리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논리학, 3단 논법 같은 거요. 이게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미 아는 걸 남한테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데나 더 유용하더라는 거죠. 그럼 고대 기하학은 어땠을까요? 이건 또 너무 눈에 보이는 도형에만 얽매여 있어서 순수한 이성, 순수한 사고력을 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상상력만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당시 최신 학문이었던 대수학. 이것도 복잡한 규칙이랑 암호 같은 기호들에 너무 얽매여서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술이 되어버렸다고 봤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거칠게 깎기만 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분명 아름다운 조각상이 숨어 있을 텐데 뭘 어떻게 깎아내야 그 모습을 드러낼지 막막한 거죠.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수십 명의 프로그래머가 제각각 덧붙여서 만든 스파게티 코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긴 하는데 버그도 많고 느리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 낡은 코드를 다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다시 깨끗하고 우아한 코드를 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새로운 방법을 만들겠다고요. 이 세 가지 학문의 장점만 쑥쑥 뽑아오고 단점은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수백 가지의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4개의 규칙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네 가지 규칙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이자 그의 새로운 사고방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증성의 규칙. 둘째, 분석의 규칙. 셋째, 종합의 규칙. 그리고 넷째, 열거의 규칙입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 규칙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규칙은 명증성의 규칙입니다. 내가 명백하게 참이라고 알지 못하는 건 절대로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이 두 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 내 마음에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떠올라서 도저히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지식의 문턱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두 번째 규칙은 분석의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잘게 쪼개라는 거죠.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통째로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마치 시계 장인이 복잡한 시계를 부품 하나하나로 분해하듯이 문제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작고 단순한 조각이 될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던 문제도 결국엔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들의 묶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종합의 규칙입니다. 이제 잘게 쪼갰으니 다시 질서정연하게 조립해야겠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더 복잡한 것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로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 계단이 튼튼한지 확인하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심지어 원래 순서가 없어 보이는 것에도 일부러 순서를 만들어서라도 이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 열거의 규칙입니다. 이건 완벽한 검토 또는 검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시 훑어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논리의 연결고리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완벽하게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내 추론 과정 전체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말하자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규칙을 손에 쥔 데카르트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학자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진리에서 출발해서 길고 복잡한 증명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걸 봤거든요.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 대목이 바로 데카르트의 유레카 순간입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 방법이 기하학이나 대수학 같은 수학에서 통한다면 이건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아무리 멀리 숨겨져 있는 진리라도 이 네 가지 규칙만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의 진짜 힘은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 즉 이성 자체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상을 더 명료하고 더 뚜렷하게 파악하도록 정신을 단련하는 일종의 정신수련법이었던 거죠. 물론 그는 바로 철학으로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먼저 몇 달 동안 이 방법을 수학 문제에 적용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수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들이 결국 그 기본 원리를 철학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그 철학이라는 게 온통 불확실한 의견들로 가득한 진흙탕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방법의 최종 시험 무대는 바로 철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철학을 위한 새롭고 단단한 토대를 세우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된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데카르트는 낡고 위험한 지식의 도시를 완전히 허물었고 이제 그 자리에 완벽한 새 도시를 지을 청사진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단단한 땅 위에만 짓겠다고 다짐했죠. 그렇다면 그가 이 거대한 지식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함, 그 최초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심할 여지 없는 출발점을 찾아 나서는 여정,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따라가 볼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카르트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학문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든 의견까지 의심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제1원리를 발견하기 전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의심의 법정에 세우는 과정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당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세계에서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이건 맞나? 하고 회의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의 시간은 절대 멈춰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옳은지, 뭘 먹어야 할지, 누굴 믿어야 할지에 대한 기존의 판단 기준을 전부 다 무효라고 선언해버렸다면 당장 길을 건너는 이 사소한 행동조차 불가능해져요. 저 차가 진짜 멈출까? 내 판단이 맞을까? 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이 마비되는, 즉 우유부단함이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낡고 불안정한 우리 집을 허물고 아주 튼튼한 새 집을 짓기로 마음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부터 부수고 길 위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연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바람도 피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임시거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 낡은 집은 바로 데카르트가 버리기로 한 불확실한 모든 의견들이고요. 새로 지을 집은 이성을 통해서 발견할 확실한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련해야 할 이 임시거처가 바로 지적인 재건축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줄 실용적인 지침이 되는 거죠. 이 임시거처는 잠정적 도덕 규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 도덕률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여기서 잠정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가 진리 탐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할 완벽하고 최종적인 도덕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잠시 사용할 최소한의 실용적인 규칙들을 모아놓은 거죠. 판단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길을 잃거나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응급 처방이자 행동 강령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계획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몸을 임시 도덕률을 세운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이성적 탐구를 계속해 나간다. 이거죠. 그는 이 임시 거처를 딱 3가지, 많아봐야 4가지 정도의 경률로 아주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라는 공사 현장이 한창 혼란스러운 동안에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나침반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규칙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규칙의 핵심은 바로 신중한 순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을 일단 따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포기하고 그냥 대중에 휩쓸리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진리 탐구라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외부의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위험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아주 고도의 실용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내가 사는 나라의 법과 관습을 준수한다. 둘째, 어릴 적 교육받은 종교를 잠정적으로 유지한다. 이건 당시 종교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거의 필시적인 조치였을 거예요. 셋째, 어떤 문제든 극단적인 의견보다는 가장 온건하고 중도적인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넷째, 그럼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주변에서 가장 분별 있고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실천을 모델로 삼는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원칙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그는 사람들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념과 지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부분이죠. 그가 왜 하필 온건함을 선택했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용성과 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극단은 보통 나쁘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틀린 걸로 판명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극단으로 180도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중도를 선택했다가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진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테니 수정하기도 쉽고 위험도 적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이 첫 번째 규칙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지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사회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정신을 영원히 올가매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 도덕률은 그의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나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보호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런 지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떤 서약이나 맹세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력 또한 진리 탐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불완전한 판단력으로 내린 결정에 미래의 더 나은 판단력을 속박시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건 마치 이제 막 의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 나는 평생 이 치료법만 쓰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아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의무였던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규칙은 불확실성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어떤 대학에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늘 불완전한 정보와 씨름하죠. 이때 망설임과 우유부단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경계했던 행동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데카르트의 처방은 바로 확고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행동 방침을 정했다면 설령 그 결정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이게 더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의 생각에 기댄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인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정확성이 아니에요. 일단 선택한 후에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결단력과 꾸준함 그 자체입니다. 선택이 완벽하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이 원리를 길 잃은 여행자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빽빽한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 최악의 선택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방향을 계속 바꾸며 헤매는 거예요. 결국 제자리를 맴돌다 지쳐 쓰러지게 될 뿐이죠. 차라리 눈 딱 감고 아무 방향이나 하나 정해서 그 방향으로만 계속 직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길이 숲을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숲의 어딘가 끝에는 도달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숲 한가운데서 계속 머무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지라도 일단 숲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두 번째 규칙은 아주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후회와 자기의심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죠. 일단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기로 하면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과 후회에 더 이상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끊임없이 망설이고 후회하는 마음을 나약하고 흔들리는 정신의 특성이라고 봤어요. 확고한 결단은 이런 내면의 소모적인 갈등을 잠재우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아마 이 임시 도덕률 중에서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을 겁니다. 이건 데카르트가 고대 스토아 철학, 특히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에서 큰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세 번째 규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나의 욕망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건 결코 패배주의적인 체념이 아니라 내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규칙의 바탕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의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조차도 온전히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 안에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욕망뿐이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구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멋진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중국의 황제나 멕시코의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건 애초에 우리 능력 밖의 일, 즉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바로 이 중국의 왕국처럼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건강이나 부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마치 중국의 왕국을 얻지 못한 것처럼 내 힘 밖에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자신의 욕망을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아주 적극적인 정신훈련입니다. 그는 이걸 필요를 미덕으로 삼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는 현실, 즉 필요를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마음의 기술, 즉 미덕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데카르트 자신도 이 경지에 이르려면 길고 반복적인 명상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고도의 지혜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임시 규칙들은 모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네 번째 규칙이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전체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기초이자 그가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한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여러 삶의 방식들을 검토해 본 후에 자신이 이미 선택한 길,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개발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 삶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임시 규칙들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세 규칙의 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규칙인 수능은 사회와의 갈등을 막아서 외부의 평화를 보장해주고요. 두 번째 규칙인 결단은 내면의 망설임을 끊어내서 행동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인 자기정복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원망을 없애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이처럼 각 규칙은 그의 주된 임무인 진리 탐구를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면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들이었던 겁니다. 데카르트는 궁극적으로 지식과 덕, 그리고 행복이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물의 진리를 아는 것, 즉 지식이 곧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즉 덕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쭉 이어져 온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이상, 즉 이성의 완성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튼튼한 임시 거처를 마련한 데카르트는 드디어 낡은 집을 허무는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이후 약 9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는 관객이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관습을 관찰하는 철학적 탐사자였어요. 그는 이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이성을 단련하고 기존의 학문이 세워놓은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유사와 모래 같은 의견들을 걷어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단단한 바위와 진흙, 즉 절대 확실성의 토대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데카르트의 이 잠정적 도덕률은 그의 위대한 철학적 기획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발판이었습니다. 가장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지혜가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실천적 지혜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제1원 원리를 향한 형이상학적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은요, 단순한 철학책 한 권이 아니라 서양 지성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뭐랄까 거대한 선언문 같은 책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책에서 그때까지의 모든 학문이 마치 모래 위에 쥐은 집처럼 위태롭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진리를 탐구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건축 기술을 제시하죠. 오늘 우리는 이 책의 가장 핵심, 바로 모든 낡은 믿음을 남김없이 부숴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단단한 초석을 찾아내는지 그 치밀하고도 눈부신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을 시작하면서 정말 역사상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그때까지 이건 진실이야 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모든 생각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허물어버리는 거였어요. 아주 희미하게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보인다 싶으면 에이, 이건 가짜야 하고 그냥 거짓으로 던져버리기로 한 거죠. 이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냉소적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마치 낡고 부실한 건물에 완전히 철거하고 단단한 안반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파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단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 그 어떤 비판에도 끄떡없는 절대적인 토대를 찾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질문이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습, 과학 법칙,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 싹 다 거짓이라고 가정해버리면 그 텅 빈 공간에 과연 무엇이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빠지게 되겠죠. 이 위험천만한 지적 탐험은 새로운 지식의 토대가 될 단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카르트를 따라서 이 체계적인 의심의 길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이 의식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데카르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우리가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감각입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종종, 아니 어쩌면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물에 담근 막대기는 굽어 보이고 멀리 있는 사각형 탑은 둥글게 보이죠. 태양은 실제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요.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여전히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감각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느끼게도 하잖아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속인 존재는 결코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감각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일단 거짓이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감각의 세계를 무너뜨린 그는 다음으로 이성의 영역, 즉 논리와 수학의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이곳은 감각과는 달리 확실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기하학의 가장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우리도 덧셈이나 뺄셈 같은 단순한 계산에서 실수를 하곤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 더하기 3은 5라는 수학적 진리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선하는 나의 추론 능력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내 이성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내가 예전에 완벽한 증명이라고 믿었던 모든 생각들도 사실은 틀렸을 수 있으니 일단 다 거짓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의심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는 생각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똑같이 어떨 땐 더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날고 대화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죠.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이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아주 길고 정교한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꿈과 현실을 구분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 의심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것이 꿈속의 환상과 다를 바 없이 거짓일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식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각으로 얻는 세상에 대한 지식, 이성으로 얻는 논리적인 지식, 심지어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데카르트는 이제 완전한 지적 고독과 불확실성의 깊은 심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 섬광처럼 어둠을 가르고 떠오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데카르트 철학 전체의 전환점이자 근대 철학의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발견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단 하나,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발견은 외부 세계나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한 가지 명백하고도 필연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든 꿈을 꾸고 있든 아니면 어떤 나쁜 악마가 나를 체계적으로 속이고 있던 간에 그 모든 생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주인인 나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의심은 생각의 한 종류이고 생각을 하려면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없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의심이라는 파괴의 도구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최초의 창조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명제가 그의 첫 번째 철학 원리가 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해서 회의주의자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상상을 동원해도 절대 흔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내게 설 자리만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마침내 자신의 철학 전체를 세울 수 있는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 바로 그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존재의 확실성을 확보한 데카르트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좋아,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존재하는 이 나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본질, 나의 정체는 대체 뭐지? 그는 다시 한번 사고 실험을 계속합니다. 내 몸이 없다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나 특정한 장소가 없다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사악한 악마가 나에게 몸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상상하고 의심하는 동안에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그가 상상했던 다른 모든 것, 즉 몸과 세상이 진짜라고 해도 나 자신이 존재했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로부터 그는 자신의 존재가 몸이나 장소 같은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생각이라는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 즉 나의 영혼은 그 본질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인 존재, 그러니까 사유하는 실체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어떤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반면에 신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길이, 폭, 깊이를 가진 연장된 실체죠. 따라서 영혼은 신체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이고 신체보다 더 쉽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존재는 감각을 통해 아는 거라 여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직관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파악되니까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보한 데카르트.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바깥 세계로 나아갈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상태잖아요. 이 외로운 확실성, 즉 세상엔 나밖에 없어 라는 유아론의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내 생각 너머의 진실을 보증해줄 또 다른 절대적 확실성이 필요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열쇠를 바로 신이라는 관념에서 찾아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심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의심한다는 건 무언가를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건 명백한 결핍이고 불완전함이죠. 그는 아는 것이 의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그는 결정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 안에 완전함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있을까? 유한하고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나 자신보다 더 완전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온 걸까요? 이 결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정교한 논증을 단계별로 쌓아 올립니다. 첫째, 내 안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둘째, 이 관념은 불완전한 나에게서 생겨날 수 없어요. 셋째, 모든 결과에는 그에 걸맞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덜 완전한 원인에서 더 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치 돌멩이 스스로가 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이라는 관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넷째, 결론적으로 이 관념은 그 관념의 내용만큼이나 완전한 원인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나보다 실제로 더 완전한 본성을 가진 존재,
바로 신에 의해 내 안에 놓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장인이 만든 작품에 자신의 낙인을 찍어두듯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완전한 존재인 신은 데카르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성,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의심, 변덕, 슬픔 같은 모든 결핍과 불완전함은 신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죠. 또 신은 정신과 신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로 구성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로 구성된다는 건 다른 부분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의존은 그 자체로 결함이니까요. 신은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독립적인 존재여야만 합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의 본질 자체를 분석해서 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존재론적 증명인데요. 그는 신의 존재가 기하학적 증명만큼이나 이성적으로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 안에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성질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최고로 완전한 존재라는 신의 개념 안에는 존재라는 완전성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존재가 빠진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는 건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삼각형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왜 그의 철학적 건축 프로젝트에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신의 존재 증명이 의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외부 세계와 지식 전체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기억하시나요? 데카르트는 코기토를 발견했을 때 이 규칙의 가능성을 처음 봤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가 그에게 너무나 명석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해팔리지 않게 판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이렇게 명석, 판명하게 느껴지는 건 다 진리인가? 하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사악한 악마가 나에게 명석하고 판명하게 느껴지는 것마저도 거짓이도록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남았으니까요. 이제 완전하고 선한 신의 존재가 증명되면서 이 규칙이 완벽하게 보증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은 완전한 존재다. 둘째, 속임수는 결함이자 불완전함의 표시다. 셋째, 따라서 완전한 신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존재일 수 없다. 넷째, 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주었다. 만약 신이 준 이성이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마저도 거짓이라면 그건 신이 우리를 속이는 셈이 되고 이건 신의 완전성에 모순되죠. 그러므로 신에게서 비롯된 우리의 이성이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관념들은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회의주의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속이지 않는 신은 우리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외부 세계에 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 저 별들, 그리고 지구 같은 것들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깨어있을 때의 이성적인 생각이 꿈속의 일관성 없는 상상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도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진리의 최종 심판관은 변덕스러운 감각이 아니라 신에 의해 그 신뢰성을 보증받은 우리의 이성인 셈입니다. 마침내 지식을 위한 새롭고 아주 견고한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 즉 코기토와 신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명석판명한 것은 모두 참이다라는 이성의 대들보를 얹은 거죠. 이제 그는 형이상학이라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새롭고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자연현상들 뒤에 숨어있는 불변의 법칙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려는 물리학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확실한 출발점을 찾고 진리를 향한 단단한 길을 닦은 르네 데카르트. 이제 그는 그 날카롭게 벼래낸 이성의 칼날을 자기 자신이 아닌 저 바깥의 거대한 세상으로 돌립니다. 그의 이 혁명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이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몸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식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정에서는 데카르트가 자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의 몸을 정교한 기계처럼 해부하는 과정도 살펴볼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만드는 그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또 위대한 발견 앞에서 신념의 기로에 섰던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들여다본 후에 마침내 인류 전체를 위한 과학의 미래라는 정말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게 되는지 그 경이로운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무에서 우주 창조하기입니다. 데카르트는 기존의 철학이나 신학처럼 오래되고 늘 논쟁만 가득한 관념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 아주 과감하고 기발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신께서 어떤 상상의 공간에다가 그냥 온갖 종류의 물질들을 던져넣고 마구 뒤섞어서 거대한 혼돈, 카오스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신은 딱 한 가지만 하십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 몇 개만 딱 세워두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그 법칙들이 알아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개입은 없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정말 아무런 형태도 질서도 없는 원초적인 혼돈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의 완전함에서 나온 몇 가지 보편적인 법칙, 예를 들면 모든 물체는 직선으로 운동하려 한다 같은 그런 법칙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 물질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뭉치고 흩어지면서 점차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조직화 과정이에요.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간단한 법칙들만으로도 이 혼돈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와 놀랍도록 비슷한 우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데카르트가 하려는 말의 진짜 핵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가 사실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생각이죠. 뭐냐면 신이 부여한 몇 가지 단순하고 논리적인 법칙만 있다면 우리가 보는 이 복잡하고 장엄한 우주가 저절로 기계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모든 별의 움직임이나 돌멩이 하나에 신비로운 목적이나 내재된 어떤 형상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물질과 운동,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계론적 우주 간의 장대한 서막을 연 셈입니다. 이렇게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설명해낸 데카르트는 그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을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 바로 동물의 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신체로 돌립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 거죠. 자, 신이 우리와 똑같은 심장, 폐, 위, 팔다리를 모두 갖춘 몸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혼만 쏙 빼놓은 상태예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인형이나 시계 같은 거죠. 데카르트는 이 영혼 없는 기계 신체를 통해 우리가 생명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소화나 호흡,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은 기능들이 과연 얼마나 순전히 기계적인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 끝까지 파고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신체라는 기계에서 데카르트가 가장 주목했던 핵심 부품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을 우리 몸 전체의 동력을 공급하는 중앙 엔진, 말하자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것으로 봤어요. 심장의 작동 원리, 이 뜨거운 엔진이 어떻게 피를 데우고 뿜어내는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 몸의 나머지 모든 시스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데카르트의 기계적인 관점이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장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피가 마치 물이 증기가 되듯이 순간적으로 확 하고 팽창하는 거예요. 이 폭발적인 팽창 압력 때문에 들어왔던 문, 즉 유입판막은 쾅 닫히고 나가는 문, 유출판막은 활짝 열리면서 피가 온몸으로 세차게 뿜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 텅 빈 심장은 다시 식으면서 수축하고 그와 동시에 나가는 문은 닫히고 들어오는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는 거죠. 가열, 팽창, 방출, 냉각, 수축, 이 끊임없는 기계적인 순환이야말로 온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혈액순환의 진짜 동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신체를 시계에 비유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능이 과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식물적 영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리 같은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저 심장과 혈관, 판막 같은 부품들의 물리적인 구조와 배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는 기계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이 심장이라는 엔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호흡은 왜 할까요? 뜨거워진 피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소화는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위로 가서 음식물을 녹이는 걸 돕는 거고요. 영양 공급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의 힘으로 영양분이 온몸에 배달되는 겁니다. 심지어 운동까지도요. 데카르트는 혈액에서 가장 정제된 미세한 입자, 그가 동물전기,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부른 것이 뇌로 올라가서 신경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면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모든 물리적인 활동을 물질적인 원인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그의 야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기계적인 설명은 의식이 없는 시체나 동물에게는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정교한 생체기계인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숭이와 겉모습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이 하는 기계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원숭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아마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처럼 생긴 기계를 만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두 가지의 확실한 시험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언어입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낼 수는 있죠. 하지만 앵무새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단어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성의 보편성입니다. 시계는 우리보다 시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시간 알려주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이라는 만능 도구를 사용해서 생전 처음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이 두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의 이성적 영혼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 신체와는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언어와 이성은 기계 부품의 조합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니까요. 따라서 이 영혼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썩어 사라질 때도 함께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런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성과 영혼이 없는 동물은 그저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정교한 자동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결론은 우리가 동물을, 특히 우리와 감정을 교류한다고 믿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와 생명, 그리고 영혼에 대한 자신의 모든 기계론적 철학을 세계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모두 완성한 데카르트는 마침내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판 직전의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웁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죠. 이 소식은 유럽 지성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세계론에서 설명한 우주론 역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삶을, 특히 의학을 발전시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 위대한 지식을 세상에 공유해야 한다는 과학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온갖 반대와 논쟁에 휘말려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조용히 진리를 탐구하며 살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죠. 진리를 향한 열정과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깊이 고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핵심 저작이었던 세계론의 출판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견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죠. 그 대신 자신의 방법론과 그 철학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요약해서 담은 이 책, 방법 서설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과학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것이 데카르트가 남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유산일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채 말꼬리나 잡고 논쟁만 일삼는 과거의 공허한 사변 철학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실천적인 과학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서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지식이라는 힘을 사용해서 인류가 겪는 가장 큰 고통, 특히 질병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기초이며 따라서 과학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선, the first good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꿈꾼 미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정복해서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는 기술을 발명하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심지어 늙음의 고통까지도 극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위대한 목표는 결코 한 명의 천재가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서로의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많은 사람의 삶과 노고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꿈꾼 새로운 과학의 미래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행동 촉구는 이후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학혁명의 불을 지폈고 우리가 사는 근대의 막을 열었죠. 그리고 4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그의 강력하고 인간적인 비전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가 꿈꿨던 것처럼 자연의 선한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꿈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요? 그 위대한 꿈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